제가 이제 40인데 제 나이 친구가 은행에서 희망퇴직 권고 받았어요. 40부터 이제 나가야 돼요. 정말 엄청난 경쟁에다가 대체가 너무 쉽게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AI의 기술 개발이 좀 더 디벨롭해서 말을 하면 변호사님, 뭐 법무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이미 그런 소장을 AI가 쉽게 써주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일반인 분들에게 안 퍼지겠습니까? 이게 오픈소스인데.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소장을 이렇게 이제 소송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게 몇 대 몇일까? 한문철 TV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검색이나 예규 판례들 좀만 뒤져보면 이게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도 세무사지만 좀 부동산 관련된 민법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거의 알아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기가 당할 것 같다. 그럼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지 시중에 다양한 매체에서 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챗GPT에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고 소장 써줘 하면 소장을 써줄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이에요. 직접 소장을 쓴 다음에요, 변호사님에게 여쭤봐요. 근데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문만 맡기는 거예요. 이 소장의 틀린 점과 고쳐야 될 점 알려달라. 마지막 검토를 맡기는 거죠. 그럼 비용이 낮잖아요. 그 검토만 맡고 본인이 셀프 소송. 셀프 소송해서 셀프 소송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나는 일하다가 법원에서 부르면 그때 연차 반차 써서 갔다 오지 뭐. 그래서 직접 해결해 버리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제가 봤었을 때 시장이 점점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문직부터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가 비싸고 정보의 비대칭이 큰 데부터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방금 이제 미용을 하고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갔단 말이에요. 미용실 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AI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일상 대화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보다 미용실 사장님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솔직히 머리 해주는 기계 있겠죠. 머리 감아주는 기계 있어요. 근데 막 괴랄한 거잖아요. 지금의 상용화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한테. 상용화가 잘 안 될 거다. 왜 안 될 것 같냐. 아니 변호사 한 번 쓰는데 몇 억인데 미용실은 제가 원장님의 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원장님 얼마시죠 커트에? 3만 원이다. 그러면 과연 기술 개발하는 이 로봇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5천만 원 주고 개발을 했는데 원장님 5천만 원짜리 머리 감는 기계 사실 거예요? 못 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원장님은 저보다 오래 지내실 거다. 그러네. 결국은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 좀 달리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텍스트가 대체 가능성이 너무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그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내가 얼마 벌었냐 그것에 대한 거 가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보다 뭐 높아졌다라고 하시는 업체 생각보다 적어요. 진짜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장기 내수 침체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곤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미 뉴스에 많이 나오실 건데 긍정적인 뉴스가 사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주나 고용을 안 하는 사업주나, 아니면 이제 그것보다 더 아래가 뭐냐면 본인이 사업도 하지만 근로자로 가족을 쓰는 거예요. 가족 종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급으로 남편이 뭐 사업주로 돼 있으면 아내가 와서 이제 서빙 보고 뭐 이런 건데, 그 모든 세계의 형태가 다 줄어들었습니다. 뭐 5만 명, 4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대비 안 되고 오픈한다? 그건 진짜 말리고 싶어요. 10중 8구 이제 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공직 그만두시고 이제 뭐 개업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요즘 은퇴도 60세인데 60세 엄청 젊어요. 사실 한참 때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고용이 안 돼서 찾아오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되시는 경우 막 이런 경우에 전기 기사 자격증 뭐 이런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 외에 이외의 분들은 개업한다 그러면 제 첫마디가 절대 하지 말아거든요. 왜냐면 의료 쪽, 보건 서비스업 쪽이 엄청나게 개원수가 늘어났어요. 종사자 수랑 사업체 수가. 어떤 의료 사태 때문에 그때 의사분들이 나와서 개업할래. 근데 그건 한편으로 뭐냐면요, 엄청난 경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 지내시는 분이나 수도권에 지내시는 분들은 알 건데, 지하철역 근처에 병원 한번 쳐보세요. 환공포증 와요. 막 엄청나게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가 의원이나 병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핀셋 하나 꽂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개원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전문의까지 땄고 뭐 무조건 먹고 살겠지. 뭐 당연히 이제 사실 의사분들 알고는 있어요. 그냥 개업하면 100% 망합니다. 요즘 진짜로. 진짜 망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갑자기 쏟아져 나왔던 그거를 이제 과연 다른 이제 환자죠. 어찌 보면은 그 나의 이제 매출 관련된 공급이 늘어날 거냐. 그렇다고 한적한 데다 개업하면 오나요? 그것도 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공인 노무사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노무사님이 그래도 학교 간
시작한 지 거의 10년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충격 먹었는데 최근 5년간 뽑은 노무사 숫자와 과거에 25년간 뽑았던 노무사 숫자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노무사를 엄청나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서 그 노무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 아니면 사업주는 좋겠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도 좀 낮아질 거고. 근데 노무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야겠는데? 효용이 없네. 점점 이제 그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엄청 위험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 지역 기반으로만 뭔가의 매출을 끌고 오면 아주 위험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음식점 같은 경우 사실 음식점은요 유명하면 알잖아요. 막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막 먹고 특히나 지금처럼 요리 붐이 일어났을 때는.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돼요. 그래서 더 하이 퀄리티가 아니면 사람들이 아주 냉정하게 뭐 거의 우리나라 온 국민이 심사위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평가를 주려고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간 상황 같아요. 우선 그 사람들도 끌고 오려면 상당히 엄청 마케팅을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여의도에 있는 사람까지 날 끌고 오려면 정말 엄청난, 그 사람도 1시간 들려서 오잖아요. 정말 내가 1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요 고민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강동구 20분? 이분들까지라도 내가 잡자라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써야 되겠죠,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업주분들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려요. 얼른 유튜브 하시고 릴스 하시고 쇼츠 해라 하고 아유 부끄러워서요. 그럼 굶어 죽으세요. 망하실 거예요. 이러거든요, 진짜. 이게 정신 한번 차리셔야 되는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마케팅 경쟁도. 사실 주식을 해라. 요즘 코스피 좋잖아요. 투자는 손해보면 돈만 잃는데 창업을 하면 3가지 잃거든요. 돈도 잃고요.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잃고 건강도 잃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지금 최저임금이 290시간을 일한다 했었을 때 한 달에 215만 원이 살짝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1년을 하면 간단하게 뭐 이제 셈법 하면 한 2,600 정도 아니냐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은 필히 망할 겁니다. 필히 망할 거고. 왜냐하면 4대 보험 10% 얹어야죠. 왜냐하면 4대 보험, 건강보험료랑 장기 요양보험도 올라갔고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가타부타한 비용들도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주가 절반 내주고 이제 근로자도 절반 내지만, 근로자분은 그 절반을 떼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느낄 거고, 사업자분은 그 절반을 내가 내줬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215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230만 원 내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1년 지나면 퇴직금 줘야 되고, 상여나 뭐 이제 곧 설 명절이잖아요. 그때 상여 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 1년에 평균 이제 1.3배 정도 쓰니까 얼추 계산해보니까 3,400만 원 쓰더라고요. 그러면 고용했던 근로자분이 그 이상의 수익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이걸 유사 전문 직군인 2분들에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법무법인 대표님, 두 번째로는 회계법인 대표님이셨어요. 형님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대표님은 아는 형님이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즘 회계사 많이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뭐 1,100명, 1,200명 1년에 이제 합격을 해요. 회계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려면 기본 3년이에요. 진짜 3년. 저도 이제 K대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회계사를 엄청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많이 공부해요. 지금 중도 가고 뭐 중앙광장 가면 주구장창 회계사 공부하는 이제 후배들이 많을 건데, 그러게 붙었는데 회계사는 2년 수습을 해야지만 회계사를 진짜 할 수 있어요. 수습을 안 하면 라이센스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수습처가 400자리를 못 차지했어요. 그럼 나머지 800명은 일을 못 해요. 회계사를 땄지만 회계사가 아니에요. 2년 수습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형님 왜 회계사분들 새로 안 뽑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즘 AI가 너무 잘 돼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AI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제식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이 필요했었을 때는 맡기고 그 친구가 끙끙대다가 3일에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또 잘못된 거 고쳐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면 2주 걸렸대요. 근데 요즘은 회계 관련된 AI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본인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다 돼 있대요.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러니까 장훈아, 왜 내가 시간을 써야 되지? 왜 그 친구를 가르쳐야 되지? 아니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르치겠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음 세 번째로, 그 친구 고용하면 인건비는 안 주니? 회계사 초임이 대부분 4,5천씩 하거든요. 수습 때도.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오픈형 AI 한 달에 다 쓰는데 100만 원 안 해. 한 90만 원 정도 하거든요. 92만 원인가? 쓸만한 거 다 쓰면? 야, 그 정도면 되는데 무슨 5천만 원 써가면서 시간 돈 낭비 왜 하냐고. 그럼 형님한테 지금 필요한 회계사는 몇 년 차예요? 몇 년 차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적어도 5년 차 이상인데 같이 하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뭐 내가 줘서 뭐 하고 이런 관점은 아니다. 이게 이제 회계 쪽이었어요. 그래서 회계사
변호사님들이 이제 더 이상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뽑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법무법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아주 똑같아요. 이제 어서를 뽑으면 소장 작성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아요. 아주 기초적인 이제 전문직 포지셔닝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게 한 3일에서 일주일 걸려서 갔다 오면 이제 좀 그것도 검토하고 다시 도제식으로 알려주고 또 일주일 있다 다시 받아서 이제 그 기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의 속도가 이제 많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챗GPT나 이런 거 잘 학습시켜 놓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 집어넣고 엔터 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써져 있다. 그거 기반으로 돌리면 돼. 왜 그걸 해야 되지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요.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업계가 점점 단가가 높은 시장일수록 빨리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촬영하는 전날에 봤던 뉴스가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그 로봇에 반대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한 대가 이제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이니까 그 로봇을 3만 대까지 상용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서 근로를 뽑지 않아요. 내 경제적 형평이 어려워요.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근로소득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나 근로자 뽑으면 급여도 많이 주고 뭐 휴가도 많이 주고 할 거야. 딱 6개월 지나 보십시오. 그 생각 안 들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통장을 대출받아서 그 급여를 주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미쳐요. 정신병 와요, 진짜 속된 말로. 그러니까 고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용할 때 제가 진짜 고민하라고 말씀드려요. 최저시급의 급여자를 뽑아도 1년에 3,400을 써야 되는데 그 고용을 하더라도 노동 이슈가 없겠습니까? 근로계약서 쓰고 노동 이슈가 생길 건데 이 친구가 정말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고용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환경이 1번이고 2번이 방금 말했던 거예요. 수익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 수익성입니다. 그 어서 뽑거나 이제 수습분 뽑아가지고 4, 5천만 원씩 드렸는데 성과는 하나도 안 나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지. 나는 일 처리 막 막혀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목 현상 걸려있을 거잖아요. 이럴 거면 내가 하지 말고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채용에 대한 그게 이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미 K자 산업이 된 것 같아요. 양극화 산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요인 같은데 중간 회사들이 점점 없어져요. 5인에서 99인 정도에 되는 법인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체 늘어나고 있고요. 1인에서 4인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왜 1인에서 4인이냐면 우리나라 5인이 되는 순간 노동법이 아주 엄격해져요. 저는 이제 사무실에 같이 노무사님이 계신데 5인 딱 되는 순간 이제 연차 수당 줘야지 뭐 줘야지 엄청 많이 생각. 해고도 부당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 불경기가 어려우니까 노무사님한테 많이 들어온 일이 부당해고예요. 정말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분을 해고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부당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도 진짜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페이퍼 잡을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AI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 첫 화면이 챗GPT예요. 제가 무슨 네이버나 이런 거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뭐 네이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AI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챗GPT의 효과가 너무 좋으니 이게 뭐 미래에 러다이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시장도 뭐 솔직히 냉정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에 분명 달 거예요. 너라고 뭐 계속 갈 거 같냐?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고 3년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소송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왜냐? 이 변호사님들이 오히려 정보를 많이 먼저 노출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오세요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다. 이건 약간 달라요. 왜냐? 거기에 실제 벌고 있는 다른 지점들의 매출을 보여주는 거는 회사의 극비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순간 여기 별거 못 보네. 나 여기서 프랜차이즈 못 내겠어.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과대 광고해서 과징금 맞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요. 근데 내가 그냥 손님으로 접근하는 거랑 내가 이걸 오픈하는 건 완전 다른 관점이라서 그런 것들의 이제 범위를 좁히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세무사 쪽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메뉴판 작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가격 단가를 못 매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단가 매길 때 어떻게 매겨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한다. 자기가 커피숍 할 지역에 반경 500m 있는 커피숍들의 가격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만 맞추는 메뉴 하나를 특화시킨 다음에 그걸로 끌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메뉴판 만들 때 옆에 매장 그냥 따라가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장으로 남다가 똑같은 매장으로 폐업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진짜 100%예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돈 맡기면 다 해결된다? 제가 컨설팅한테 절대 그 말 안 해요. 무조건 능동적으로 하셔라. 제가 원장님들 일을 컨설팅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려요. 원장님 1년 딱 하고 저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직접 해라. 그게 인하우스 마케팅이잖아요. 법무법인 대부분 인하우스로 마케팅 하거든요. 왜냐면 직접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키워가지고 하는 건데 원장님도 인하우스로 하셔라. 그럼 비용이 더 절감될 거다. 왜 굳이 저한테 돈 많이 쓰냐? 근데 제발 알아야 된다. 원장님이 알아야지. 원장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갑자기 뭐 원장님 지금 전공이 막 예를 들어서 내과라고 해볼게요. 근데 간호사들이랑 춤추는 영상을 왜 올리냐? 이거 무슨 필요가 있냐 도대체. 희화화만 되는 거다 이런 거는. 조회수는 많이 나올지언정. 근데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퀴즈까지 나고 이런 깜냥은 아니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냉정하게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그들만의 용어로 말해줄 건지. 원장님들 너무 현학적이다. 원장님들 똑똑한 거 누가 모르냐. 세상 모든 사람들 의사가 똑똑한 걸 안다. 제발 그 현학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우리들만의 언어로 말해달라. 환자 언어로 말해줘야지. 그런 것들에 접근을 좀만 하시면 병원 잘 되실 것 같다. 우선은 다양한 규제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사고 팔면 거의 100% 조사해요. 나 그냥 타인한테 팔았다. 그래도 조사하는 경우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례 얘기 들었던 거는 천안이에요. 천안은 수도권도 아니에요. 수도권이 말하는 게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 지역도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토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건요.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쓰는데 그 조사 나온 건 2억 6,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제3자 간의 거래였어요. 가족 간의 거래도 아니었어요. 뭐 싸게 팔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가형 수도도 아니고.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앞과 뒤에 팔렸던 내역들이 2억 9천만 원인데 너 왜 2억 6,500만 원에 싸게 팔았어요? 그냥 다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상속을 받아서 급매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았는데 주택수 늘어나니까 이거 빨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좀 더 싸게 판 것뿐인데 싸게 팔았다 그래서 빨리 소명하세요 이런 거죠. 사는 사람만 조사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 그래서 3명 다 조사해요. 말이 맞는지 물어봐요. 당신은 상속 급매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싸게 샀다는데 막 이제 말이 달라져 버리면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류 위주로 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증여받았다. 갑자기 어쨌든 조사가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매수자 관점이 가장 이슈가 많은데 매수자가 이걸 이제 취득자금을 내가 부모님한테 증여받았는데 신고 안 한 거였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세무서로 이관돼서 증여세 세무조사, 증여세 때려 맞고 이런 경우 펼쳐지고 그다음에 뭐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서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 때리고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법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더 의심한다고 해가지고 유관기관 통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문의가 많으세요. 정말 문의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타인하고 산 내역도 이걸 내가 엄청 꼼꼼히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도 한 분 오셨는데 이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봐주시던 공인중개사님은 이거 뭐 별거 없다라고 하던데요. 해서 근데 이걸로 증여세 세무조사는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개사님은 당연히 이제 세무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조사가 펼쳐지면 저한테 오실 텐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40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전 40분 정도 얘기할 거리가 나와서 막 말해줬더니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간단한 건 줄 알았다고. 왜냐면 제가 최근에 어떤 아파트, 잠실에 있는 아파트 그 매수하시는 분의 취득자금 소명 계획서를 썼는데 방금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서너 페이지 썼대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나올 리가 없다. 제가 최근에 쓴 게 70페이지였다. 그러니까 왜냐면 통장 거래 내역이랑 취득자금 서명하면서 주식 판 내역, 코인 판 내역 막 다 넣어야 돼요. 대출 이자 냈었던 거, 부채증명서랑 양도소득세 신고서,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 막 다 넣어야 되는데 한 70페이지 나왔는데 선생님이 서너 페이지 나왔다고 하면 이걸 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70페이지는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락이 온 적이 많진 않다. 근데 서너 페이지 쓰면 뭐라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이 오면 더 깊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선생님이 괜한 이슈에 휘말리실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실무는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건 결국 세무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의 기원이 결국 처음에 취득할 때 썼던 그 부동산 실거래가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니까. 그래서 요즘은 취득할 때부터 공인중개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이거 어떻게 써달라고. 나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나왔던 첫 번째 세무조사 케이스가 그거였어요. 자녀들이 빨리 이제 집을 사야 되잖아요. 한 타임만 늦추면 막 몇 억씩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영끌해서 사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대출을 지금 대출 규제도 있어서 많이도 못 받지만 5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너 연봉 얼마지? 6천만 원? 야, 1원도 쓰지 말고 다 모아서 대출 갚는 데 써. 그러면 대출 변제력이 많이 높아질 거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엄마 카드 써. 그걸 이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잡는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정말 타이트했었을 때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세금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니까 거의 강의 가서 말을 해요. 그러면 아유, 뭐 거기까지 하겠냐고.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12월 4일자에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첫 번째 케이스로 엄카 찬스 바로 나왔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으면 뒤에 신용카드 내가 얼마 썼는지 나와요. 1년에. 그럼 연봉 한 6천 정도 되면 한 1,5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써요. 근데 한 2천만 원 썼던 분이 갑자기 대출 받고 집 산 다음부터는 이게 소득, 이거 영원이다. 카드 사용 내역이. 근데 엄마는 사용 내역이 막 2천만씩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의심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2천만 원 갖고 조사 나오냐 이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과세관청은 알더라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는 또 이제 그 딸이 그걸로 이제 금괴 사고 막 했어요. 카드로.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니까 요건 잡아서 일벌백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벌백계 된 거예요. 어쨌든 극단적인 케이스들은 조사가 나올 확률이 높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어떤 물건을 사겠다라고 좀 이미 생각이 됐으면 자금 세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동시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공인중개사님하고 이제 가격이나 물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서 동시에 세무사님하고는 내 자금 출처가 이렇게 포지션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도 한 분이 이제 배우자인 뭐 남편이라 가정을 할게요. 남편분이 100%로 간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미리 5대5로 짰으면 둘 다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취득자금 소명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왜냐면 5대5면 비율이 작아지니까 소명도 잘 되고 미래 종부세도 낮아지고 미래 팔 때도 세금도 줄고 그다음에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둘 다 취득자금 소명도 잘 될 텐데 이걸 한 명한테 100%를 해버려서 그것부터 어긋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100%를 살려고 하니까 취득자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내한테 빌린 것처럼 하고 막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했냐니까 이제 와서 아쉽다. 근데 이게 토호제 전에 세팅을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리 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토호제라는 아주 큰 규제가 많은 분들에게 아직 인식이 안 되셨는데 생각보다 자금 조달 계획서 계약일로부터 뭐 잘하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데 토호제 전에 세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토호제 말 그대로 취득을 어디 단지 설정했고 가격들 어느 정도 얘기 오가면 그때부터 같이 세팅하는 거다. 왜냐면 갑자기 남편분이 지분 100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와서 5대5로 하겠다? 토호제를 다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럼 토호제면 다시 2주 걸려요. 토호제가 15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또 갔는데 그러면 매도자가 이래요. 그럼 저 안 팔랍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1억 올랐거든요. 요즘 가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빨리 세팅해서 매도자랑 얘기 딱 나눠가지고 토호제 빨리 넣고 탁탁탁탁 가야 돼요. 하나의 미스만 나도 매도자가 근데 그동안에 어떤 매수자가 5천만 원 더 준대요. 죄송해요. 이거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냥 안 팔겠습니다. 토호제가 안 되면 유동적 무효가 돼요. 민법으로. 무효가 돼요, 거래가. 그러니까 난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가격 올랐는데 토호제 막 한다고 막 속된 말로 뭐 계속 이게 기간만 딜레이 시키고 있으면 나는 그럼 안 팔래. 중개사 안 팔래요. 자꾸 못 하잖아요. 안 팔래요. 그리고 자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되죠.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취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먼저 세금 플래닝, 뭐 자금 출처나 이런 것부터 짜고 바로 와다다다 달리던가.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취득 관련된 조사는 세 군데서 와요. 시군구청이랑 만약에 부동산원에서 왔다. 그러면 이거는 2단계에서 제발 잘 매듭을 지어야 돼요. 제가 이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때 무조건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취득자금을 잘 소명해야 돼요. 논리를 좀 잘 짜서. 정말 이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근데 이때 논리를 못 짜시게 되면 여기서 유관기관인 국세청으로 보내요. 자, 그때는 이제 매듭을 지어서 0과 10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 맞냐의 문제예요. 국세청을 가는 순간. 그러니까 정말 좀 조심하셔라.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에 왔었을 때 이거 뭐 별거 있어? 그냥 쓱쓱 써서 소명하면 되지. 어떤 분은 이 소명에 응하지 않으신 분도 있었어요. 응하지 않는 순간 일이 아주 커져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재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굳이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크게 때릴 수도 있어요. 다양한 과태료를 다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을 안 하면요, 소명 안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소명 안 하면 지가 어쩔 건데 이래 생각하시는데 한번 때려 맞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온다 그러면 빨리 대응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것도 두 타입이 있어요. 해명 자료 요청 안내가 있고 두 번째 세무조사 안내가 있어요. 해명 자료 요청 안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은 겁니다.
이때까지도 해볼 만해요. 0과 100으로 끝날 수 있어요. 0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명 자료는. 세무조사 안내가 왔다? 자, 이제 얼마를 낼 건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런 문서를 받기 전에 제발 처음부터 잘 짜면 좋잖아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써야 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토지에 있는 아파트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한 번 쓴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 한 번 아니에요. 2번 써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을 할 때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때 대충 쓰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썼는데 둘이 문서의 내용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상대방인 시군구청이랑 부동산원은 뭐야? 이때는 자기 자금 5억에다가 대출 6억이라 그랬는데 여기선 갑자기 대출이 11억이래. 뭐야? 그럼 자기 자금 딱 봤더니 대출 중에 일부가 가족한테 차용이래. 이때는 자기 자금이라 해놓고 뭐야 이거? 야, 조사해봐야겠는데? 이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별거 있겠어라고 해서 처음에 매수할 때 몰입하는 건 항상 매수자분들이 뭐냐면 가격 협상에 엄청 몰입을 하세요. 이해 가요. 가격을 잘 조율하고 그다음에 막 어디 수리될 거 있으면 가격 좀 깎고 그다음에 이제 특약 문구 써서 잔금을 언제까지 하고 여기 집중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행이 토호제예요. 토호제 때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니까 그때 딜을 잘 봐야 된다. 꼭 말씀을 드려요. 기준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그 범위 내로 돈을 뭐 가족한테 갖고 왔거나 소명이 안 됐다. 이 표 봐라. 니들이 쓰는 표다. 이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왜냐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게 시행 규칙인가에 있어요. 예전에 그걸로 이제 소송까지 했었었는데 납세자가 졌어요. 왜냐? 이건 법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세무 공무원분들이 그래도 납세자들 그냥 다 추징하면 힘들고 민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는 그냥 우선은 넘어가자. 뭐 자기가 다른 소득이 있거나 뭐 예전에 뭐 용돈 받아놓은 거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넘어가는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냥 기준일 뿐이지 그거를 뭐 지켰다고 나는 이거 조사 나오면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국세청이라고 AI 안 쓰겠습니까? 엄청나게 개발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건 너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속된 표현을 말씀드리면 알고 있는데 행정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간 케이스도 많아요. 진짜 야 이거 넘어가자 이거는 그냥 그러시죠. 우리 이번에는 300개만 잡자. 이미 잡혀있는 게 막 700개 800개인데 300개만 잡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원래도 매번 했었어요. 계속 지금 25년도 24년도 한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래도 분기마다 조사를 했는데 25년도부터는 약간 2개월치 몰아서 조사 2개월치 몰아서 조사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동산 거래하시면 6개월 정도 있다 연락 와요. 촬영하는 게 26년 1월이잖아요. 지금 작년 7월 8월 거래 좀 지나면 9월 10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기간마다 좀 다 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잔금 치르고 막 밀려 있으니까 하나씩 보는 건데 기존에는 각자 기관마다 따로 조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동산 감시 관련된 체계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살펴봤는데 여기 관련된 업무가 생기면 그 관련 DB에 다 같이 올려가지고 바로 유관 기관에 같은 조사가 거의 동시 시점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많이 되면 안전하죠. 근데 이제 2025년 이제 10월 15일에 토호제가 묶이고 나서부터 조정 대상자가 많이 묶이고 나서부터는 순수 증여 전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호제가 묶이면 무조건 매수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억에도 못 줘요. 이제 자녀분들한테 주고 싶다 싸게. 그럼 대부분 어떻게 주냐면 여기 임대차를 껴서 임대차를 너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요. 왜냐? 자녀가 명의로 바뀌는 순간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실 상태에서 순수하게 증여를 해준 형태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최근에 조사 사례예요. 12월 4일자에 나온 조사 사례인데 의사과도 나왔어요. 산부인과 의사와 성형외과 의사 부부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축적을 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돈을 많이 축적한 건 문제로 첫 번째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고가주택을 이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증여세도 내줬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부가 10년간 번 돈 보니까 50억이다. 근데 이 증여세 세무조사하면서 봤는데 너희들이 이룩한 자산이 지금 300억 원대다. 그러면 너희들 그 돈 어디서 났어?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매출 누락을 한 거죠. 왜냐면 환자들이 이제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을까 그냥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안 남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을 일부 여기 넣어서 증여를 해줬으니 그러니까 수중받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너가 돈을 번 그 부동산을 축적하게 된 사유가 이미 매출 누락, 소득세 누락이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오늘 촬영날 전후로 5천이 넘었죠. 코스피 5천 시대가 됐는데 진짜 이게 되겠냐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연속으로 막 12일, 13일 올라 버리니까 와 이게 되네 진짜 이랬거든요. 이 주식이 아무튼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이제 돈 버는 게 더 용이해졌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시장에 투자하라고 했었고 그때 ISA 계좌가 정말 좋은 계좌예요. ISA 계좌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보시면 결론 하나예요. 이거 세금 혜택이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이 벌었는데 세후의 수익이 얼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주니까 ISA 계좌로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만들어 놓으세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들어 놔. 그래서 너가 3년 이후에 취업을 했다. 28년도나 29년도에 취업을 했다. 26년도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한도가 8천만 원 정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천만 원까지 넣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한도를 미리 늘려놓는 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본인의 생활비 빼고 적금할 돈을 ISA에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지식을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예적금으로는 어차피 집을 못 삽니다. 결국은 ISA 계좌든 투자든 그 종국의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내 집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 자체가 워낙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에 넣고 정말 악착같이 투자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ISA 계좌의 좀 혜택부터 쭉 말씀을 드려보면 세제상 혜택은 내가 돈을 벌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비과세 돼요. 근데 비과세는 어떠한 세금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수익이 200만 원 생겼는데 세금 0원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200만 원 초과됐었을 때는 9.9% 그러니까 분리과세 내고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나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내고 있는 소득세 구간이 이미 뭐 35% 구간이다. 200만 원 넘어갔다고 합쳐서 계산해버리면 엄청 세금 많이 낼 거잖아요. 근데 이게 9.9%만 내는 가장 낮은 세율 정도를 내니까 별로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손익통산이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익통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면 첫 번째에서 뭐 상품 여러 개라고 해볼게요. 뭐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300만 원 이득 받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300만 원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300만 원이다. 뭐 일반 계좌면 마이너스 난 거를 플러스에다 상계를 못 시켜요. 각각 다른 계좌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00만 원 그냥 날라가고 600만 원 두 개에다가 15.4%를 내요. 일반 계좌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죠, 세금이. 얼추 계산해도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정도. 근데 ISA 계좌다. 그러면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이 상계가 되니까 우선 날라가요. 플러스 300 하나 남잖아요. 거기서 200만 원까지 뭘 했죠? 비과세. 100만 원에 대해서 9.9%니까 9만 9천 원만 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이 수익이 높아질수록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천만 원 벌었다. 그럼 15.4%면 450만 원 세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00만 원 빼고 2,800만 원인데 9.9%하면 또 낮아지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 차이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무시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해지했다, 재발신했다, 해지했다, 다시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3년의 의무 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수익이 내가 지금 창출했다, 300만 창출했으니까 나 지금 그러면 바로 실현할래. 그게 안 돼요. 어쨌든 3년을 갖고 있어야 되고 3년 시점에 내가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냉정하게 보고 내가 근데 이 시점에서 손익통산을 했더니 다 번 게 아까 말했던 300만 원이다. 그러면 해지를 먼저 하세요. 3년 딱 넘어가면 해지를 했었을 때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이 해지를 하면 이득을 막 1,000만 원 받았어도 혜택을 못 받아요. 3년 넘고 이득을 받는데 300만 원이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 100만 원은 분리과세. 말 그대로 3년의 의무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가장 첫 번째 목적으로 비과세 정도는 돈 벌자를 목표로 삼으라고 제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려요. 그 정도는 좀 벌어봐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투자의 첫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본시장도 좋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한 뭐 투자나 국내 주식의 투자나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꾸준히 3년 정도는 또 지켜봐야 한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3년이란 기간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반도체가 이래 돌아가는구나. 삼성이랑 뭐 SK 하이닉스는 더 떨어질 일이 없겠는데? 그럼 3년간 이것만 갖고 있어 볼까? 그냥 한번 자기한테 실험해도 되는 거죠. 야, 디램이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투자를. 그러니까 3년 강제성이 전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그래서 금액 제한이 있어요. 여기를 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면 말 그대로 일반 계좌보다 혜택이 아주 높잖아요. 사실 그 15.4%와 분리과세 9.9%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세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몇 억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연에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어요, 지금. 5년간 최대 1억 원. 그러니까 딱 적당히 어떤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도별로 2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25년 12월에 만들었어도 너는 25년에 만들었으니까 2천만 원. 그러면 딱 1, 2주 지나면 26년 1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추가로 더 늘어나요, 한도가. 그러면 4천만 원 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빨리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 넘어갈 때 지금 장이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난 ISA 계좌를 더 하고 싶어. 그 한도를 딱 넘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된다니. 그래서 ISA 계좌가 지금 이제 약간 자산 증식에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청년들 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청년형 ISA도 이번에 나왔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나이 드신 은퇴하신 분들한테 필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은퇴하신 분들이 건보료가 제일 두려워요. 이제 나는 소득이 없는데 매월마다 건보료 떼가면, 근데 이게 대부분 금융소득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ISA 계좌가 장점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보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내가 연에 1,000만 원까지 벌면 건보료에서 한 0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원만 늘어나면 1,001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건보료가 갑자기 66,000원이 나와요. 1만 원 높아졌다고 1,001만 원의 과세를 해요. 66,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ISA 계좌로 번 수익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라서 건보료 산정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1원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도 19세 이상 만들 수 있고요. 19세 이하는 부모 동의 받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증권사에서 그 상품을 개발해 놓을 거예요. 웬만한 것 개별 종목은 거의 다 되고, 이게 국내 주식만 가능해요. 근데 해외 주식을 하려고 하면 국내 주식에 상장된 해외 뭐 나스닥, S&P 500 연동 ETF 요것만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 이걸 엄청 많이 해요. 사실 비율로 따지면 이게 ISA 담화라고 금융감독원 거기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ISA 상품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요. 어떤 상품의 1년차, 2년차, 3년차의 수익률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하세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그걸 다 부딪히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거의 다 나와요. 수익률 어떤 게 좋았고 막 이런 것들 엑셀 파일로 전부 다 제공해 주고요. 이걸 직접 투자를 하려면 사실 증권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ISA 계좌를. 왜냐면 이게 형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일임형, 신탁형, 그 다음에 중개형이 있어요. 근데 은행은 중개형을 못 만들어요. 근데 중개형이 왜 중요하냐면 중개형이 내가 원하는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중개형만. 일임형하고 신탁은 사실상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권하지 않냐면 투자라는 건 자기가 선택해봐야 된다고 봐요. 3년간 내가 투자를 직접 하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고 손실봤으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구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어야죠. 사실 이거 툭 맡기면 뭐 잘 수익을 내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잃든 벌든 결국 남 탓만 하고 있을 거라고요. 내 탓을 하면서 나에게 책임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는 게 학습이라고 봐요. 1인당 딱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이 ISA 계좌라고 권하고 싶어요.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매년 초에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내요. 이때 많은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한 60몇 페이지 됐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나올 때마다 이게 정독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ISA 계좌 문구가 한 서너 줄 나와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생산적 금융은 그거예요. 국내 주식 말 그대로 이게 국내 상장 해외 ETF 절세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ISA 계좌. 근데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던 게 그 환율 방어가 안 된다.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해외 상장 ETF에 넣었던 ISA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도를 시켜야 되잖아. 이거 자본시장 키우겠다 했는데 우리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미국을 키우고 있으니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국내 주식 아니면 국내 펀드 그 다음에 국민 성장 펀드랑 그 다음에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좀 말이 어려운데 아래 두 개를 말씀드리면 국민성장펀드는 올해만 30조 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단해요. 우리나라 먹거리가 필요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먹거리 몇 가지 산업을 메인으로 끌고 가서 OECD도 유지하고 국가성장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산업이 뻔하잖아요. 지금 먼저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로봇. 왜냐하면 우리는 오픈형 AI는 이제 접근하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가전을 잘하고 하니까 거기다 믹스시키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산업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산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본을 끌고 와야 되는데, 국민들 제발 여기다 돈을 투자해 주세요. 우리나라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 투자해주면, IS에 투자해주면 혜택을 더 늘려줄게요. 그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도 마찬가지. 유니콘 기업들 좀 키워보겠다고 막 이렇게 회사들이 이제 좀 꾸려지는 것에 투자를 해주면 거기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혜택이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이것도 세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법 개정을 다 뒤져봤죠. 그러니까 2025년 12월 29일 날 이미 발의가 됐어요. 물론 그거대로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나비 반도가 커져요. 2천만 원씩 5년에서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3천만 원씩 10년에서 3억 원까지. 꽤 크죠. 근데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비 반도 이외에 그 세제 혜택을 좀 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넣으면 뭐 소득공제도 해주고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겠다. 뭐 그런 혜택들을 많이 이제 나열을 좀 해놨습니다. 저도 이거 구분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용어가 비슷하잖아요, 사실. IS의 계좌는 딱 이거 보세요. 3년 아까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단기나 중기 정도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산관리 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3년이 자주라고 한다면 한번 수익 내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S의 계좌는 여유자금 있었을 때 넣었다가 그래도 3년 지나면 또 뺄 수 있으니까 유동성 확보가 어느 정도 용이하다. 그리고 돈 넣어도 원금을 뺄 수는 있어요. 세제 혜택을 안 받으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고. 근데 IRP랑 연금 계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부터 말씀드리면 딱 정해놔요. 55세 이전에 못 빼요. 뺄 수는 있어요. 연금 계좌는 IRP랑 똑같은데 세제 혜택이 커요. 세액공제를 해주죠. 말 그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3.2%나 16.5%까지 세액공제, 바로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까 연금 저축 계좌는 600만 원, 그 다음에 IRP까지 넣으면 300만 원 더해서 900만 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연에 900만 원 넣으면 16.5% 받으면 세금 100만 원 깎여요. 연말정산이든 아니면 사업자, 이건 사업자도 할 수 있거든요. 자영업자도. 그럼 100만 원 세금이 바로 깎이는 건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돈 넣으라고 권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니, 너 1년에 16.5% 못 벌어. 솔직히 못 벌 거야. 그냥 넣어놔. 900만 원까지는. 그냥 900만 원까지 16.5%의 수익을 버는 거야, 그냥. 그래 생각하면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연금 계좌는 55세 전에 빼버리면 다시 그 받았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떼요. 그러니까 세금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얘기고, IRP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퇴직했었을 때 퇴직금을 이걸로 받는 거예요. IRP가 퇴직금이거든요. 근데 퇴직금을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받으면 퇴직금 낼 때도 세금 많이 내는데,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은 이제 3%에서 5%의 낮은 세율 구간이니까 너의 미래를, 퇴직금을 연금화 시켜서 대비해. 자, 그러게 너의 노후를 대비한 다고 했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줄게. 그 관점이에요. 연금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좀 힘드니까 사적연금으로 너희들의 노후를 이렇게 대비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점점 입금했었을 때 세액공제로 도움을 줄게. 그런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IRP도 돈을 바로 못 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을 좀 많이 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IRP가 뺄 수 있는 사유가 그 중도 퇴직금 받을 때 사유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몸이 아프거나 병 치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걸로 돈을 많이 뺐는데, 무주택자가 주택 살 때 주택 자금 필요하다 그러면 IRP를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일정한 사유가 아니면은 IRP도 돈을 못 빼요. 이런 점들까지 좀 연동해서 봐야 된다.